사랑 행복한 친구 다정한 눈길 기쁨이 있는 곳 KBS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 안녕하십니까. 6월 7일 토요일 오늘의 신문 시작합니다. 아나운서 도경환입니다. 성우 이슬입니다.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헤드라인 전해드리겠습니다. 육사 지방선거 결과가 외형상 여야 어느 쪽 손도 들어주지 않는 모호한 균형을 보이면서 선거 이후 세월호 참사 수습책과 관련한 여권 내 치열한 고민과 반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육사 지방선거 결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적 텃밭인 호남에서 무소속 대반란이 일어나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5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여권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당선인이 취임 직후 자율형 사립고의 새 평가지표로 평가를 실시해 오는 8월 지정 취소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신문 첫 곡입니다. 안치환의 위하여. 세상이야 시원한 술 한잔 그립다 흐르던 오솔길 자꾸 멀어져 간다 넥타이를 풀어라 친구야 앞만 보고 달렸던 숨가쁘던 발걸음도 네가 있어 이렇게 내가 있어 이렇게 이 순간이 좋구나 친구야 위하여 위하여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입니다. 6.4 지방선거 결과가 외형상 여야 어느 쪽 손도 들어주지 않는 모호한 균형을 보이면서 선거 이후 세월호 참사 수습책과 관련한 여권 내의 치열한 고민과 반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은 여야 모두의 쇄신과 변화의 요구를 던진 것으로 해석되지만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무능한 국정 운영과 불통의 리더십으로 인해 심판의 대상이 된 정부 여당이 선거 결과를 더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지방선거를 계기로 국정 운영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여권은 선거 결과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것이라고 애써 평가하면서 쇄신보다는 기존 국정 운영의 기조를 다잡는 쪽에 무게중심을 두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약속한 쇄신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세 가지 지점이 있다. 박 대통령이 예고한 인적 쇄신의 내용, 길환영 KBS 사장에 대한 처리와 후임자 인선, 그리고 국회에서 진행될 세월호 국정조사가 그것이다. 세월호 참사에 이은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 사퇴 이후 여권에서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퇴진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청와대 비서진 전면 개편, 개혁적 총리 인선 등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선거 이후 이런 목소리는 갑자기 사라졌다. 박 대통령이 김 실장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주목되는 이유다. 또 길환영 한국방송 사장에 대한 처리와 후임자 인선은 세월호 참사 이후 노골적으로 드러난 방송의 친정부 편향성으로 인해 청영방송 논란까지 나오게 만든 청와대의 방송장악 의지가 어떻게 바뀌는지 볼 수 있는 지표다. 여기에 선거 전에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몇 번이고 다짐한 세월호 국정조사에 대해 여당이 선거 이후 어떤 태도와 적극성을 보일지도 주목된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선거 이후에도 여권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진정성을 보이는지가 중요하다며 새누리당이 국정조사 특위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활동할 것인지 세월호 특별법에 어떤 내용을 담으려고 하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선거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두 차례의 공개 발언을 보면 국정기조 변화보다는 기존 정책 과제와 이를 추진하기 위한 속도전을 더 강조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5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적폐들을 바로잡고 국가안전관리 시스템의 대개조와 함께 공공개혁을 비롯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부문 개혁과 경제 활성화를 강조한 것으로 세월호 이전 국정기조와 별 차이가 없다. 선거 막판 1인 피켓 시위에 도와주세요 읍소 등 절박한 마음으로 선거에 임했던 여당도 선거 결과에 내심 안도하며 세월호 전국에서 빠져나와 전국의 초점을 벌써 7월 14일 전당대회와 7월 30일 미니 총선 재보궐선거로 옮기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박근혜 마케팅에 매달려 구사일생한 여당 지도부로선 청와대를 향해 선제적으로 쇄신을 요구하기도 난처한 처지다. 선거 다음 날인 5일 이완구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비대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국가 대개조라는 책무를 이루라는 기회를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한 것은 이번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는 여당 지도부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이런 움직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수도권의 한 사선 의원은 이번 선거 결과는 여야 정치권에 대한 경고라며 여기서 청와대가 안주하고 여당이 이전처럼 청와대에 제대로 할 말을 못하면 회복 불가능한 국민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한 재선 의원도 선거 결과를 보고 오판하면 안 된다. 서울 20개 구청장을 야당이 싹쓸이했고 대선 때 우리 편이었던 충청도가 다 넘어갔다며 청와대에 강도 높은 인적 쇄신을 요구해야 하고 세월호 국조에서도 야당보다 더 철저하게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겨레 신문 기자였습니다. 6.4 지방선거 결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적 텃밭인 호남에서 무소속 대반란이 일어나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전북, 전남 36곳 기초단체장 가운데 15곳이 무소속 당선자를 배출했고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목포에서도 사상 첫 무소속 시장이 나왔다. 안철수 공동대표 세력과 옛 민주당 세력의 물밑 충돌, 공천 실패 등이 겹친 참사라는 지적이다. 새정치연합은 전북, 전남 21곳에서만 승리해 승률이 58%에 불과했다.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자 이춘석 정북도당 공동위원장은 선거 다음 날인 5일 내부 갈등과 불협화음으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도당위원장 사퇴서를 냈다. 전북 공동위원장인 안 대표 측 조배숙 전 의원의 거취는 정해지지 않았다. 전북에서 기초단체장 14곳 가운데 절반인 7곳에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고 전남은 22곳 중 8곳이 무소속에 패한 것은 무엇보다 옛 민주당 세력과 안 대표 측 세력이 공천 과정에서부터 선거 당일까지 물고 뜯으며 싸운 결과다. 지분 싸움으로 공천이 엉망이 됐다는 비판이다. 시간에 쫓기다가 여론조사로 대체했던 공천 과정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다. 전북 지역 한 의원은 6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여론조사 공천의 특성상 인지도가 있는 현역 위주로 나눠먹기 공천이 되고 말았다며 민심을 제대로 못 읽은 공천이 됐고 무소속이 많이 당선되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기초 무공천을 예상해 출마를 준비한 무소속 후보들이 많았던 점도 혼란을 부추겼다. 그러나 호남 공천이 실패한 이유를 놓고는 책임론이 엇갈린다. 책임을 상대편에게 전가하며 서로 해당 행위라고 공격하는 상황이어서 징계 문제가 계파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전북 상황에 밝은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안 대표 측 사람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경선에서 떨어지자 무소속 후보 쪽으로 몰려가 지원을 했다며 해당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일부 당직자도 무소속 후보를 뒤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안 대표와 가까운 쪽에서는 옛 세력이 반발해 새 인물이 공천되지 못한 결과라는 주장이다. 무소속 후보들이 난립하기보다는 새정치연합을 심판하자며 지역별로 무소속 단일화에 나선 것도 새정치연합에는 큰 타격이 됐다. 기초 무공천 논란과 네거티브가 판치면서 민심 위반도 극심했다는 분석이다. 새정치연합의 또 다른 관계자는 무공천이 번복되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민심이 당의 등을 많이 돌렸다며 지역 민심이 상처를 많이 입었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의 후유증은 오래갈 가능성이 크다. 호남 전반에 걸쳐 갈등의 골이 넓고 깊은 데다 해결책이 마땅치 않다. 당 지도부가 이 문제를 풀어낼 힘이 부족하고 무소속 기초단체장들이 새정치연합 소속 국회의원 및 광역단체장 등과 지속적으로 충돌할 수 있다. 특히 전남 광주의 7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갈등이 다시 폭발할 수 있다는 우려다.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5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여권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던 이 수석의 사의 표명은 6.4 지방선거 후 펼쳐질 청와대 내각 재편의 신호탄이자 가늠자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이 수석이 조만간 청와대를 떠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박 대통령의 핵심적인 국정 철학이 강력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게 청와대의 공통된 생각이라며 이 수석은 정부 3.0 정책 추진을 위해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옮기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맡아 4대 국정기조 중 하나인 문화융성을 위한 바탕을 마련하는 임무를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관계자가 전한 이 같은 구상은 청와대 내부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또 다른 여권 핵심 관계자는 2기 내각에선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박 대통령의 생각을 정확히 읽을 수 있는 인사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박 대통령이 신뢰하는 대표적인 참모다. 2007년 한나라당 경선 당시 공보특보로 활약했고 지난 대선 땐 공보단장으로 활동하며 박 대통령의 입 역할을 했다. 대선 승리 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정무특보를 지내면서 조각에도 깊숙이 관여했다. 이 때문에 이 수석의 사의 표명은 박 대통령의 국가 개조 추진과 맞물린 청와대 등 여권 개편이 임박했음을 시사한 것이란 해석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이번 일요일이나 내주 초 총리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한다고 말했다. 이 수석의 향후 거취와 관련 일부에선 전남 곡성 출신인 이 수석을
7월 30일 재보선이 실시되는 지역에 출마시켜 당정청 연결고리를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입각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광주 광산구를 비롯해 호남에선 2곳이 재보선 지역으로 확정된 상태다. 중앙일보 기사였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당선인이 취임 직후 자유령 사립고에 새 평가 지표로 평가를 실시해 오는 8, 9월 지정 취소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일반고 붕괴의 주범으로 지목돼 온 자유령 사립고의 재지정 여부를 평가할 때 우수 학생의 쏠림 등으로 주변 고교에 미친 영향까지 반영해 재지정 요건이 크게 강화된다. 6일 조 당선인 측에 따르면 내년 2월 지정기간이 끝나는 자사고 14곳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운용성과 평가의 일반고 영향력 평가 지표를 추가하는 등 평가 기준을 크게 강화한다. 현재 평가 지표는 학교 운영, 교육과정 운영, 교원의 전문성, 재정 및 시설 여건, 학교 만족도, 교육청 재량평가 등이어서 자사고의 우수 학생을 빼앗기고 나고자 집합소로 전락한 주변 일반고 황폐화의 문제점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다음 주 구성될 서울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학교 체제 개선 태스크포스 팀을 꾸리고 구체적인 평가 지표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평가 지표 중 하나로 15점을 차지하는 학생, 학부모, 교원 만족도 조사도 재검토한다. 지난달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 조사는 중복 참여가 가능하고 조사 집단의 구분 없이도 응할 수 있어 엉터리로 실시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평가 대상 자사고 교사에게 일반고로의 전환과 혁신학교 전환에 대한 희망 여부도 물을 계획이다. 조 당선인은 7월 취임 이후에 이 같은 새 평가 지표와 현직 교사를 포함한 평가단을 다시 구성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추가로 실시한 뒤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8, 9월 지정 취소 여부를 확정한다. 지정이 취소된 자사고는 일반고로 전환된다. 전국 49개 자사고 중 서울에만 25개가 몰려있다.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나미의 노래입니다. 보이네.
이어서 정치면 기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59회 현충일 추념식을 마치고 퇴장하면서 행사장 맨 앞줄에 있던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 악수를 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박 대통령은 웃는 얼굴로 인사를 건네고 두 대표 표정도 어둡지 않았다. 스치듯 지나가면서 만난 자리라 인사만 주고받았다. 박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 회동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김 대표가 이미 6.4 지방선거 후 회동을 제안한 상태고 박 대통령도 향후 국정 운영에서 야당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은 회동 제안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박광원 대변인은 통화에서 이번 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은 야당과 대화하고 협력하라는 뜻이라며 박 대통령이 제안을 수용한다면 언제든 회동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 1일 지방선거 이후 대통령과 만나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국가 혁신 방안을 진지하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제안했다. 박 대통령도 야당 대표를 만나야 할 필요가 있다. 지방선거 후 박 대통령의 첫 메시지가 국가 개조를 위한 개혁 과제들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었다. 이는 정부조직법, 공직자윤리법,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 등 국회 입법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어렵다. 야당은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졸속 추진됐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상태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야당 요구를 번번이 거부해 야당 무시, 불통 비판을 자초해왔다. 이 때문에 회동 수용 여부는 향후 대야 관계를 어떻게 꾸려나갈지 짐작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되고 있다. 청와대는 회동 제안에 아직 가타부타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와 청와대의 무능은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세월호 심판론의 자양분이 됐었습니다. 정부와 청와대의 무능은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얽혀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 특히 소통 방식이 근원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게 정치권 원로와 각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은 그동안 대처 총리와 같이 신뢰만 갖고 국정을 추진해왔으나 앞으로는 독일의 메르켈 총리처럼 여유를 갖고 인내하면서 소통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면 좋겠다며 여당 계파를 초월할 것은 물론 야당과도 항상 대화를 통해 타협해야 하고 여당 지도부에게도 그렇게 지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박 대통령은 아날로그 시대에나 통했던 선친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을 디지털 시대인 지금까지 답습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지시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전문가를 모아놓고 함께 논의하는 리더십으로 과감히 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의 소통 방식은 깨알 지시와 받아쓰기 참모로 요약된다. 현안에 대해 일일이 지시하는 박 대통령과 이를 받아적기에 바쁜 참모들은 이 정부 들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나 국무회의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하향식 소통 위주였고 토론 없이 보고만 있었다는 얘기다. 보고받는 방식에서도 박 대통령은 이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대면 보고보다 문서 보고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서 보고는 대면 보고에 비해 할 말을 다 못하게 하는 단점이 있다. 대통령이 정치권 인사들과 직접 만나 흉금을 터놓는 장면도 이 정부 들어 보기 어려워졌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현안을 두고 야당 인사들과 직접 만나는 것을 쇼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런 모습들이 박 대통령 소통 방식의 문제점들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이정희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수석비서관 회의 등 회의 문화를 보고 지시 위주가 아니라 전문가들의 지혜를 한데 모으는 토론 위주로 바꿔야 한다며 대통령이 먼저 틀을 깨고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고 참모들과의 대면 보고도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규섭 서울대 교수는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여야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정책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쇼로 보일지언정 반대하는 정치인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참모들과 대통령이 독대가 아니더라도 가벼운 메모로 소통하는 등 방식의 변화를 검토해야 한다며 비서실장이 외부인을 많이 만나 그 이야기를 전달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이상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6.4 지방선거가 끝나고 정치권 관심이 세월호 국회로 명명된 6월 국회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여야가 지난달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초당적으로 노력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지만 공이 애매한 지방선거 성적표를 받아든 직후라 주도권 싸움이 치열할 전망이다. 세월호 국회 국정조사 특위는 6일 원활한 활동을 위해 피해 가족들이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협의 틀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협의체는 여야 간사와 피해자 가족으로 구성되고 여야 간 이견 등으로 특위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때 가족들의 요구를 반영해 논의가 진전될 수 있도록 중지하는 역할을 맡는다. 여야 위원이나 파견관을 진도에 상주시키며 가족들의 의견을 특위에 바로 전달하는 한라인 기능도 수행한다. 전문가 자문위원도 둔다. 그러나 증인 채택 세부 합의가 안 돼 국주특위는 6월 내내 여야 갈등의 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합의된 국주계획서에는 기관의 장이 보고한다는 문구가 들어있으나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의 이름을 직접 증인 명단에 포함하지 못했다. 야당은 김 실장 출석을 요구하고 있지만 관철될지는 미지수다. 세월호 국회 앞길에는 또 다른 암초도 수두룩하다. 특히 후속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와 김영란법 처리 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이미 인사청문 절차에 돌입한 한민구 국방장관 후보자는 물론 내주 초쯤 지명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사무처에 제출된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합참의장에서 2011년 10월 예편한 후 국방부 산하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자문료 명목으로 지난해까지 2년간 월 325만 원씩 받았다. 연구소는 월별로 자문료 액수를 책정하지 않고 2013년과 2014년 연 3,600만 원을 일시불로 한 후보자에게 지급했다. 한 후보자는 또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육군본부 정책발전자문관을 맡으면서 1,430만 원을 받았다. 양쪽 자문 역할이 겹친 지난해 한 후보자가 받은 돈은 총 5,030만 원이었다. 새정치연합 김광진 의원은 지난 3일 한 후보자가 방산업체들로 하여금 수백만 원의 회비를 부담케 미래국방포럼을 운영했다고 군피하 의혹을 제기하는 등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 한 후보자 측은 입장 자료를 내고 미래국방포럼은 국회 사무처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단체라며 의장직 수행 동안 보수를 받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달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위헌 소지 가능성이 제기돼 지연된 김영란법은 담당 상임위인 정무위 구성이 마무리되지 못해 공중에 뜬 상태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6월에 확실히 통과시키고 싶다며 후퇴된 정부안보다 김영란법 원안에 가깝게 하라고 원칙적으로 말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후속 입법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국회에 제출된 세월호 관련 법안은 100건에 이르지만 여야가 갈등을 빚으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명진의 거꾸로. 인생아 거꾸로 가는 시계처럼 내 인생도 되돌아가고 싶다. 야속하게 가는 세월 잡을 수는 없지만 거꾸로 가는 시계처럼 거꾸로 가는 시계처럼 돌고 도는 즐거운 인생 동서남북 사방팔방 물레방아처럼 세상 만사 잘 돌아간다. 거꾸로 가는 시계처럼 거꾸로 가는 시계처럼
시계처럼 세상 만사 잘 돌아간다. 인생아 거꾸로 가는 시계처럼 내 인생도 되돌아가고 싶다. 야속하게 가는 세월 잡을 수는 없지만 거꾸로 가는 시계처럼 거꾸로 가는 시계처럼 돌고 도는 즐거운 동서남북 사방팔방 물레방아처럼 세상 만사 잘 돌아간다. 거꾸로 가는 시계처럼 거꾸로 가는 시계처럼 세상 만사 잘 돌아간다. 거꾸로 가는 시계처럼 거꾸로 가는 시계처럼 세상 만사 잘 돌아간다. 다음은 경제미연 기사입니다. 지난 4월에 이어 5월에도 미국 고용시장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매일경제신문 기사입니다. 1분기에 실망감을 줬던 미국 GDP 성장률이 2분기에 큰 폭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워주기에 충분했다. 6일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5월 실업률은 전월과 변동 없이 6.3%를 기록해 2008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당초 시장에서는 실업률이 0.1%포인트 상승해 6.4%로 나빠질 것으로 진단한 바 있다. 월가 이코노미스트들이 고용시장 회복 여부를 판단할 때 실업률 수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자리 창출 건수는 21만 7천 개로 시장이 예상했던 수준이었다. 지난 4월 일자리 창출 건수는 당초 발표치보다 6천 개 줄어든 28만 2천 개로 하향 조정됐다. 하지만 여전히 월간 기준으로 2012년 1월 이후 가장 많은 일자리 창출 규모다. 월가 전문가들은 미국 고용시장이 5월까지 4개월 연속 연준이 고용시장 회복 여부를 가늠할 때 기준으로 활용하는 월 20만 개 이상 일자리를 창출한 데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고용시장 개선, 주가, 집값 상승으로 올해 1분기 말 미국 가계 부는 지난해 4분기에 비해 1조 4,900억 달러 늘어난 81조 8천억 달러로 증가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고용시장 회복세 지속과 함께 전일 유럽중앙은행 ECB가 유로존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초완화 통화정책 패키지를 내놓으면서 증시 랠리가 좀 더 이어질 것이라는 데 무게중심이 맞춰지고 있다. 지난 한 해 3조 5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보수를 받아 헤지펀드 연봉 킹 자리를 차지한 테포 사장은 CNBC와 인터뷰하면서 ECB가 행동에 나서면서 시장에 대한 걱정거리가 어느 정도 완화됐다고 말했다. 지난달 14일 세계 최대 헤지펀드 포럼인 스카이 브릿지 캐피털 대한투자 콘퍼런스에 참석해 지금은 시장 상황을 다소 걱정해야 할 시점이다. 실제로 나도 불안하다며 현금 비중을 높이는 게 좋을 것이라고 경고해 시장에 충격을 줬던 테퍼 사장이 증시 경계론에서 한 발 물러난 셈이다. ECB 기준금리 인하, 마이너스 예금금리 시행, 저리 장기 대출 도입 등 유로존 디플레이션 방지를 위한 일련의 초완화적 통화정책을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 특히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마이너스 예금금리 도입 등 전향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유로존의 디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취했던 양적 완화 조치와 같은 비전통적 정책도 시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힌 점도 더 강력한 반디플레이션 정책 시행 기대감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 매일경제신문 기사였습니다. 2014 브라질 월드컵 개막을 일주일 앞둔 6일 세계 70억 인구의 시선이 브라질로 향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국제축구연맹과의 계약에 따라 월드컵은 204개국 250개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세계인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월드컵 무대에서 기업들은 자사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 경쟁한다. 월드컵은 기업들이 마케팅 전쟁을 벌이는 지구촌 최대 돈잔치라는 말까지 나온다. 경기장 건설 등 주최 측이 대회 준비에 들인 예산으로 따졌을 때 브라질 월드컵은 역대 최대 규모다. 브라질 정부가 밝힌 월드컵 예산은 280억 헤알, 약 12조 5천억 원이다. 남아공 월드컵의 3.3배에 달한다. 판이 커진 만큼 기업들의 마케팅 전쟁도 더 뜨거워질 것이란 전망이다. 브라질 월드컵은 상금 역시 사상 최대다. 총 상금은 5억 7,600만 달러로 4년 전보다 37% 늘었다. 피파가 남아공 대회 때 32억 달러의 수입을 올리고 12억 달러를 지출해 20억 달러의 이익을 남긴 덕에 상금을 크게 올렸다는 후문이다. 피파는 이번 대회에서 40억 달러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피파의 남는 장사는 월드컵 경제학의 단면을 보여준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언스트 & 영은 최근 보고서에서 브라질이 월드컵 개최로 520억 달러에 이르는 경제적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경제 기사였습니다. 세계 이동통신 시장이 양적 질적으로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말에는 전 세계 이동통신 가입자 수가 세계 인구 수와 맞먹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휴대전화 1인당 한 대 시대가 온다는 의미입니다. 동아일보입니다. 물론 휴대전화라고 다 같은 휴대전화는 아니다. 선진국에서는 스마트폰, 개발도상국에서는 피처폰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폰 가격이 떨어지면 개도국의 많은 피처폰들도 곧 스마트폰으로 바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전 인류가 모바일을 통해 인터넷과 연결되는 시대도 곧 열릴 것으로 정보기술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차세대 스마트폰 시장을 열려는 IT 업계의 경쟁도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IT 기업들은 전통적인 전자제품 제조사들을 제치고 한 발 앞서 3D 스마트 기기 개발에 나섰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가 있는 국제전기통신연합은 최근 내놓은 2014년 정보통신기술 통계보고서를 통해 올해 말 전 세계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 수가 세계 인구에 맞먹는 69억 1,500만 명에 이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휴대전화를 여러 대 이용하는 사람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어린이나 초고령층을 제외하면 전 세계 거의 모든 사람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것이라는 얘기다. 휴대전화의 양적 성장은 개발도상국에서 이동통신 가입자가 크게 증가한 덕분이다. 2005년 약 12억 명이던 개발도상국 이동통신 가입자는 지난해 50억 명을 넘었다. 올해 말에는 54억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같은 기간 선진국 이동통신 가입자는 약 9억 명에서 15억 명으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05년 33.9%였던 세계 이동통신 서비스 보급률은 올해 말이면 95.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아직 모든 인류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대가 온 것은 아니다.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는 약 29억 명으로 전체 인구의 10명 중 4명 수준이다.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개발도상국이나 오지가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 글로벌 IT 기업들은 개발도상국과 오지에 인터넷을 보급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구글은 무선 인터넷 공유기 역할을 하는 열기구를 띄우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데 이어 소형 위성을 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페이스북도 지난해 8월부터 삼성전자, 에릭손 등과 함께 인터넷 보급을 위한 인터넷.org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장윤정이 부릅니다. 초혼. 스치듯 보는 사람이 어쩌다 내게 들어와 장미에 가시로 남아서 날 아프게 지켜보네요.
다음은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서성희 씨 전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제만큼 더운 날이 되겠습니다. 일부 지방은 조금 더 기온이 내려가긴 하지만 여전히 3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더운 날이 되겠는데요. 서울, 청주, 전주, 광주가 28도까지, 춘천, 세종, 대구는 29도가 되겠습니다. 강릉이나 일부 지방에는 저온 현상이 나타나면서 강릉은 21도에 머물겠습니다. 전국이 20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구름이 오늘보다 더 늘어나면서 오늘보다 조금씩 더 기온이 내려갑니다. 내일 아침 서울, 광주 19도를 비롯한 15도에서 19도, 내일 낮에 서울, 전주가 26도, 대구 28도 등 전국에 19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가끔 구름이 많이 끼지만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겠고요. 내일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보다 구름량이 조금 더 늘어나면서 새벽에는 강원 산간과 충청북도 북부, 이후로 아침에는 경기 북부나 강원 영서 북부, 또 오후 시각대에는 강원 산간이나 경북 내륙에 5mm 안팎의 적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전국에 걸쳐서 비 소식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5.5도, 습도는 58%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철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코레일 교통센터의 주인경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운행하는 열차는 연휴 기간답게 미리 좌석을 확보하신 분들이 무척 많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자리가 매진돼서 출발한 열차들이 대부분이고요. 특히 이후 준비된 하행선 열차 역시 주로 오후에 준비된 열차에 부분적으로 좌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 지방으로 내려가는 열차 중 청량역에서 안동 방면으로 운행하는 중앙선은 오후 5시 10분 열차 이후로 자리 예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라선과 장항선, 태백선과 경춘선의 아이텍스 청춘 열차의 하행선 열차도 오후 2시나 3시대 열차부터 좌석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구간들보다 열차 운행 횟수가 조금 많은 경부선과 호남선 역시 주로 오후에 준비된 열차에 부분적으로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상행선 열차는 평사 다른 토요일보다 예매율이 훨씬 높습니다. 어제 휴일을 보내시고 오늘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으로 짐작이 되고요. 전라선과 중앙선은 오늘 준비된 열차의 좌석이 모두 매진, 장항선과 태백선은 저녁 8시 이후에 배차된 마지막 열차 각각 한 편씩에만 자리 예매가 가능하고요. 이외 다른 구간들도 이후 준비된 열차가 오후에 배차된 몇 편의 열차에 부분적으로 좌석 예매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열차 이용객이 많을 때는 역창구도 부쩍 혼잡해지니까요. 역에 준비된 자동 발매기를 이용해서 승차권을 발권하시면 시간 전략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레일 교통정보였습니다. 노사연입니다. 사랑. 그때는 사랑을 몰랐죠. 당신이 힘든 것조차 받으려고만 했었던 날, 그런 세월만 갔죠.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새벽이 오는 것처럼 오직 나 위한 그 마음은 이제야 느낄 수 있죠. 고마워요. 오랜 그 시간, 끝없는 당신의 사랑, 이제 다시 꿈을 꾸어요. 모든 걸 드릴게요. 하루하루 당신 볼 때마다 난 다시 태어나죠. 천번만 번
계속해서 사회면 기사입니다. 52일 만에 바다 위로 올라온 아버지란 제목의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이틀 뒤면 제 생일이라서 아버지가 나오신 것 같아요. 아버지를 만나면 가장 먼저 얼굴을 비비고 싶다던 둘째 딸 김민희 씨는 6일 오전 8시 3분 세월호 3층 선미 쪽 선원 침실에서 아버지를 발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사고 52일째다. 김 씨는 돌아온 아버지를 차마 만질 수 없었다. 오른쪽 어깨에는 사고 때 다쳐 흘러내린 핏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세월호 조리사인 아버지 김아무개 씨는 3층 주방에서 단원고 학생들에게 줄 돈가스를 튀기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배가 기울자 바닥에 쓰러졌다. 김 씨의 죽음이 더 안타까운 것은 같은 세월호 승무원이면서도 먼저 탈출한 이들이 다친 그를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세월호 승무원들 공소장을 보면 이들은 머리에 피를 흘리며 신음하던 김 씨를 외면하고 자신들만 탈출했다. 김 씨와 함께 일하던 조리사 이아무개 씨 역시 배와 함께 가라앉은 뒤 무트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 사고 소식에도 꿋꿋하게 버티던 김 씨의 아내는 동료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쓰러져 입원했다고 한다.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그런 진술이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전화를 걸어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피를 많이 흘렸고 기름에 화상도 많이 입었던 것 같아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그랬다는 게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김민희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김민희 씨는 실종자 가족이면서도 늘 다른 가족들에게 미안했다. 아버지가 승무원이어서다. 사고 2주 뒤에야 진도로 내려온 것도 이 때문이었다. 아버지가 삼겹살을 정말 좋아해요. 얼마 전에 삼겹살을 구워서 팽목항으로 가져갔어요. 소주를 바다에 따르는데 언니가 술을 많이 주면 아빠가 취해서 못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10월에 결혼하는 그는 아버지 손을 잡고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꿈을 진도 앞바다에 버릴 수밖에 없었다. 한겨레 신문 기사였습니다.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 8명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등 유씨 일가 비리와 관련된 법정 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서울신문입니다. 비리 의혹의 정점인 유씨와 장남 대균씨의 행적을 쫓고 있는 검찰과 경찰은 밀항이나 망명 등 도피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6일 인천지법 등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국빈 다판다 대표 등 8명에 대한 재판이 오는 16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413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송 대표 외에 박승일 아이원 아이홀딩스 감사, 이재영 아해 대표, 이강세 전 아해 대표, 변기춘 천혜지 대표, 고창원 세모 대표, 김동환 아이원 아이홀딩스 이사, 오경선 해만토 센트릭 라이프 연구소 대표가 함께 재판을 받게 된다. 이들은 유씨 일가 계열사의 전 현직 대표로 근무하면서 형식상 고문 계약을 맺고 유씨 일가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상표권 사용 계약 및 유씨 자녀 회사의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김덕희의 이별하지 않은 이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 1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어두워진 거리 위에 바람만 불어 너 모습 닮은 사람들이 나를 스치며 어디서 네가 올 것만 같아 눈물 속에 어리는 너의 환상뿐 이제 다시 너를 느낄 수는 없겠지 이미 오래전에 내 곁에서 떠나버린 걸 이별하지 않은 이별 앞에서 애써 웃음 지으며 살아온 날들 사랑한 거야 넌 얼마나
애써 웃음 지으며 Yeah, 행복한 방송 외로워 말아요 사랑해요 늘 곁에 있을게요 Yeah, 사랑의 소리 KBS 사랑의 소리 방송 언제나 여기에 오늘의 신문 이어서 국제면 기사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국민적 인식을 상호 비교하며 양국 관계 및 동아시아 정치 풍향을 제시해온 한일 공동 여론조사가 올해로 10회를 맞았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한국일보와 요미우리 신문이 1995년부터 실시해온 이 조사를 통해 양국 국민은 식민지배 역사로부터 비롯된 깊은 갈등과 지정학적 파고를 함께 넘어야 하는 이웃국가의 유대감 사이에서 현안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박근혜 정부와 아베 신조 정부가 이끌고 있는 2014년 한일 관계는 조사가 진행돼 온 지난 20년을 통틀어 최악 상황이다. 한국인 중 양국 관계가 좋다고 보는 견해는 지난해 18.2%에서 올해 11.3%로 급감, 독도 문제로 반일 감정이 팽배했던 2005년 이후 가장 낮다. 더 주목할 것은 일본의 여론 악화 추이다. 지난해 조사에서 17.2%가 양국 관계가 좋다고 답해 조사 이래 최저점을 찍더니 올해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7%로 떨어졌다.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는 김영삼 전 대통령 발언 여파가 계속되던 1996년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 담화로 독도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2006년에도 응답자의 35에서 36%는 한일 관계를 긍정했던 일본이었다. 반목하는 상호 민심은 양국 현안에 대한 견해에서도 표출됐다. 한국은 지난해 12월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두고 93.6%라는 압도적 다수가 부적절했다고 성토했다. 이에 맞서 일본 응답자 89%는 박 대통령의 거듭된 일본 역사인식 비판을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군사 대국화를 꾀하는 아베 정부에 대한 불안을 반영하듯 일본으로부터 군사적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답한 한국민은 지난해 27.2%에서 올해 41.3%로 크게 증가했다. 일본 또한 한국의 군사적 위협을 느낀다는 답변이 22.2%에서 25%로 소폭 올랐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일본과 갈등을 빚는 상황은 취임 초기 미국에 이어 일본과 정상회담을 갖고 관계 강화를 추진했던 전임 정부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물론 박 대통령 취임 전해인 2012년에 이미 한일 관계가 본격적으로 악화된 것은 사실이다. 그해 8월 이명박 대통령은 전격적인 독도 방문에 이어 일왕이 방한하고 싶다면 독립운동 희생자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일본의 반발을 샀다. 12월 출범한 아베 정부는 왜곡된 역사인식을 포함한 보수 우익 행보로 갈등을 증폭했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박영준 국방대 교수는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첫해 3.1절 기념사나 5월 한미 정상회담 및 미국 의회 연설 등에서 일본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거듭 촉구했다며 이는 취임 초기 일본이 부담스러워하는 역사 문제 관련 발언을 자제하며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 마련에 중점을 뒀던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등 전임 대통령들과 비교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국 응답자의 89.6%, 일본 응답자의 83% 등 양국 국민 대다수가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대목이다. 사실 지난 20년 동안 조사에서 양국 관계가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은 11.0에서 42.7%, 일본은 7에서 72.3%로 편차가 컸다. 양국 관계가 현안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뜻인데 이는 역으로 관계 호전에 필요한 복원력 또한 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4, 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타진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두 정상은 겨우 5분간 서서 대화를 나눴을 뿐이다.
최근 일본의 행보에 대한 미국의 거부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6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3일 브뤼셀에 도착했다. 다음날 저녁에 열리는 정상회의까지 남은 시간을 활용해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조율했지만 미국이 응하지 않았다. 결국 두 정상은 회의 도중 서서 얘기를 나눠야 했다. 납북자를 재조사하기로 한 북한과의 합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등을 화제로 올렸지만 제대로 된 논의를 할 수 없었다. 일본 외무성 당국자는 도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측에 회담을 타진했으나 일정을 조절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며 4월에 미일 정상회담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최근 국제공조의 틀을 깨고 러시아 및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선 일본에 대한 미국의 불편한 심기가 표출된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오바마 대통령은 5일 G7 정상회의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의 제재로 러시아 경제가 타격을 입고 있다며 러시아가 도발을 계속한다면 G7은 추가적인 대가를 지불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상회의 내내 미국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를 강하게 몰아붙였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이날 별도의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여러 문제에 건설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대화를 계속하고 싶다고 말해 오바마 대통령과 온도차를 보였다. 더구나 일본은 최근 미국의 제재 대상자 중 한 명으로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세르게이 나리슈킨 러시아 하원 의장의 일본 방문을 허용했다. 쿠릴 열도 4개선 반환 논의,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 경계 등을 위해 일정 수준 러시아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북일 국장급 협의에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도 북일 합의를 강행한 것도 오바마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렸을 가능성이 크다. 일본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일 공조를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러시아 북한 문제에서 자국의 이익에만 집착한다면 미일 관계는 계속 삐걱거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글로벌 패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이번에는 군비 문제로 충돌했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중국은 6일 미국 국방부가 5일 발표한 중국 국방비 지출에 관한 2014년도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의 지난해 국방 예산이 공식 발표보다 20% 이상 많다고 예산 축소 의혹을 제기하자 국방부와 외교부, 관영통신사 등이 한꺼번에 나서서 미국을 향해 십자포화를 날렸다. 중국 국방부는 신문사무국 명의로 논평을 내고 미국 보고서는 중국의 정상적인 국방 및 군대 건설을 멋대로 비난하고 중국의 군사 위협을 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극도로 잘못된 방식으로 우리는 결연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미국 보고서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현재 평가 절차가 진행 중이며 상황 추이를 봐가며 추가적인 반응을 내놓겠다고 원포했다.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자체 필요에 의해 국방력을 적절한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전적으로 중국의 주권과 안보, 영토 안정 수호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편견을 버리고 객관적, 이성적으로 중국 국방력 발전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잘못된 연례 보고서 발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관영 신화통신도 미국 주장은 중국의 정당한 국방 건설을 함부로 비난하는 내정 간섭이라고 폄하했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보고서에서 중국은 지난해 국방 예산이 1,195억 달러라고 발표했지만 군에 투입된 다른 자금과 예산을 포함되지 않은 투자금을 고려하면 1,450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국방부 관리는 중국 국방비에는 여전히 모르는 것이 많다며 중국이 더 투명하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중국의 지난해 국방 예산은 러시아, 일본, 인도, 한국 등 주변국보다 훨씬 많다. 그러나 미국의 4,955억 달러에는 미치지 못한다. 보고서는 중국의 군비 투자가 대만과의 충돌을 대비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분석했다. 또 중국이 최근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남동중국해에서의 사태 대비에도 비중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현지 시간 6일 프랑스에서 열린 노르망디 상륙작전 70주년 기념 행사에서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주요 정상들은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도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공식, 비공식 회동을 잇따라 가졌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주최로 노르망디 오마하 해변 인근 베누빌 성에서는 기념식에 참석한 18개국 정상들을 위한 오찬이 진행됐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 당선인 등 각국 정상들이 U자 형태의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 당선인은 각국 정상들과 만나 지원을 호소했다. 포로셴코 당선인은 이날 오찬에 앞서 푸틴 대통령과 만나 15분간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프랑스 정부 소식통은 AFP에 양국 정상은 우크라이나 동서부 간 긴장 완화를 위한 정전과 대화 시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러시아는 7일 열리는 포로셴코 취임식에 현재 모스크바에 머물고 있는 미하일 주라보프 주 우크라 대사를 보낼 예정이다. 푸틴 대통령은 베누빌 성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별도로 만나 우크라 사태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양국 정상이 10분에서 15분간 만나 비공식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 G7 정상회의에서 러시아가 한 달 내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개입을 멈추지 않는다면 G7은 추가 제재를 가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회담했다. 메르켈 총리는 푸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을 위해 러시아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슈테펜 자이베르트 독일 정부 대변인이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전날은 올랑드 대통령과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와도 만났다. 푸틴 대통령의 활발한 행보에 외신들은 푸틴이 국제 무대의 중심으로 복귀했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푸틴 대통령이 굳이 G7 모임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이들 정상과 어울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이승철의 노래 듣겠습니다. 그 사람. 찾아준 사람 그 사람 지울 수 없는데 그 사람 잊을 수 없는데 그 사람 내 숨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내 사랑아. 이어서 사설입니다. KBS 사장 인선 독립성 보장이 중요하다는 제목의 한국일보 사설입니다. KBS 이사회가 지난 5일 길환영 사장 해임을 의결했다. 길 사장의 해임안에는 11명의 이사 가운데 여당 추천 이사 일부가 동조 7명이 찬성했다. 길 사장 해임은 지난달 세월호 유족들의 청와대 방문으로 보도 통제 실상이 드러날 때부터 예고됐다. 그러나 이사회가 청와대와 정치권 눈치를 보느라 처리를 늦춰 혼란만 길어졌다. 길 사장은 김시곤 전 보도국장이 청와대가 길 사장을 통해 보도를 통제했다고 폭로한 뒤 안팎의 사퇴 압력을 받으면서도 버티기로 일관했다. 이에 반발한 기자들이 제작 거부에 돌입했고 양대 노조가 파업을 벌이면서 방송에 차질이 빚어졌다. 여기에 부장과 팀장 등 간부진 300여 명이 보직을 사퇴해 길 사장은 사면 초과에 몰렸다. 그런데도 길 사장은 자신의 퇴진을 요구한 보도본부 부장들을 지방지사 평기자로 발령내는 등의 보복 인사에 나서 극심한 혼란을 빚었다. 이사회의 해임 결정은 결국 길 사장이 더 이상 KBS를 이끌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길 사장 해임안 통과로 KBS 사태는 일단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다음 사장으로 누가 선임되느냐가 더 큰 문제다. 이번 사태에서 튀어나온 청와대의 보도 통제 주장과 관련해 공영방송의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다. 이런 마당에 정부가 다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제2의 길환영을 안치려다간 더욱 커다란 혼란과 파행을 초래할 수 있다.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균형 감각을 갖춘 인사를 발탁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사장 선임 제도 등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목소리도 높다. 사실상 정부 여당이 사장을 임명하는 것이어서 어느 정권에서나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학계와 시민단체는 사장 선임 등 중요 안건의 경우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 또는 5분의 4 이상 동의로 결정하자는 특별 다수제 도입도 제안했다. 적어도 1명 이상의 야당 측 이사의 동의를 얻도록 해서 정파적 이해를 뛰어넘자는 취지다. 이번 기회에 사장 선출 제도부터 손질해 KBS가 공영방송의 제자리를 찾아가는 첫걸음을 떼기를 촉구한다. 한국일보 사설이었습니다. 다음은 보수 진영의 진보 교육감 흔들기 지나치다라는 제목의 경향신문 사설입니다. 6.4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17개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후보가 13곳에서 당선되는 압승을 거둔 것을 놓고 여권과 일부 언론단체 등 보수 진영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진보교육감의 대거 당선이 보수 후보의 난립과 단일화 실패 때문이라며 그 의미를 깎아내리는가 하면 진보교육감이 이념 성향이 다른 광역단체장이나 중앙정부의 교육정책과 충돌하면서 교육 현장이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흉흉한 예단까지 펴고 있다. 진보교육감이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출신이거나 친전교조 성향이라는 점을 들어 교육 현장이 이념화할 것이라는 색깔론도 확산시키고 있다. 심지어 교육감 직선제 무용론 폐지론까지 들고 나오는 실정이다. 선거 민심을 폄훼 왜곡하는 이런 주장과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보수 후보의 난립이 진보 후보에게 반사이익을 안겨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그것만으로는 2010년 선거에서 6명에 불과했던 진보교육감 당선자가 이번에 그 2배가 넘는 13명으로 불어난 것을 전부 설명할 수는 없다. 세월호 참사를 지켜보면서 아이들의 안전이나 행복을 외면한 현행 경쟁 위주 교육의 근본적 변화 필요성을 절감한 이른바 앵그리맘의 표심이 결집된 결과로 봐야 한다. 그간의 교육 실패를 반성하고 교육의 새로운 가치와 방향을 모색하라는 게 보수 교육 진영의 참패로 나타난 이번 선거의 민심이라는 얘기다. 교육의 기본 가치는 보수 진보라고 해서 다를 게 없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 탐욕이 아니라 생명, 평화, 인권 등 본질적 가치가 교육의 바탕이 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 점에서 공교육 정상화와 입시교통 해소, 학생 안전과 건강권 보장, 교육비리 척결, 교육환경 개선 등 진보 교육감들의 공통 공약은 정부와 보수 교육감들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선거 결과는 정부의 교육정책 실패와도 무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한국사 국정화,
교사 시간 선택제,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 교사 징계, 전교조 법의 노조화 등 진보 교육감과 갈등이 예상되는 교육 정책에 대해서도 새롭게 접근하라는 요구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진보 교육감들도 완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나 정책도 시행 과정에서 갈등을 빚거나 급작스러운 변화로 현장에 혼란을 준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 교육 기조나 정책이 널뛰듯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곤란하다. 중앙정부와 소통 협력하는 노력과 더불어 보수 교육감 시절의 정책이라도 좋은 것은 계승 발전시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상 경향신문 사설이었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최신영의 돈다 돈다. 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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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의 수레바퀴야 너도 타고 나도 타고 운명의 수레바퀴야 하나없이 왔다가 돌아가는 너무 짧은 소풍 길인데 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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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돌아간다 눈치 없는 수레바퀴 막 돌아간다 천년 살자고 신내님 어쩌면 좋아 천년 사랑 꼬신 내님 어쩌면 좋아 세월의 수레바퀴 막 돌아간다 오늘도 돈다 돈다 막 돌아간다 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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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의 수레바퀴야 너도 돌고 나도 돌고 운명의 수레바퀴야 하나없이 왔다가 돌아가는 너무 짧은 소풍 길인데 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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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돌아간다 눈치 없는 수레바퀴 막 돌아간다 천년 살자고 신내님 어쩌면 좋아 천년 사랑 꼬신 내님 어쩌면 좋아 무정한 수레바퀴 막 돌아간다 오늘도 돈다 돈다 막 돌아간다 오늘도 돈다 돈다 막 돌아간다 이어서 문화면 기사입니다. 한국과 일본 민간인들이 한일 간고대 백길 고정을 위해 통나무 배를 타고 6일 경남 거제에서 대마도를 향해 출항했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일본 시마네현 교사들이 주축이 된 민간 역사 연구 모임인 가라무시회는 이날 오전 3시쯤 거제 지세포항에서 출발해 대한해협 쪽으로 항해를 시작했다. 백길 탐사에 나선 통나무배 가라무시 4세호는 길이 9.7m, 너비 60cm, 무게 600kg 규모다. 고대인들이 탔을 것으로 추정하는 선박을 고증해 만들었다. 시마네현에서 수령이 250년 된 전나무를 어렵게 구해 도끼로 속을 파냈는 등 전통 방식으로 제작했다. 탑승 인원은 7명이며 시속은 4.7km다. 가라무시회 모임은 35년 전에 설립됐으며 회원은 50여 명이다. 이 모임은 대한해협 횡단 프로젝트를 통해 고대에 대한해협을 오갔던 통나무배의 이동 경로와 소요 시간 등을 고증한다. 통나무배로 대한해협을 건널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신라시대 연호랑 세우녀 설화를 재현하는 의미도 있다. 이 설화는 연호랑이 일본으로 건너가 왕이 됐고 부인 세우녀도 바위에 실려 일본으로 건너가 철기 문화와 배 짜는 기술 등을 전해줬다는 얘기다.
부산외대 명예교수인 김문길 한일문화연구소 소장은 고대 문헌에 기록된 사실들을 일본인들이 직접 고증하려는 의미 있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이번 탐사 프로젝트에는 모임 소속 일본인 6명 외에 한국인 지원 인력 등 모두 21명이 참여했다. 요트 2척과 고무보트 1척이 지원 선박으로 동행한다. 통나무배 항해는 일본인 6명과 한국인 5명 등 11명이 맡는다. 15년 전부터 가라무시회 모임과 인연을 이어온 유현웅 씨는 역사를 제대로 알리려는 일본인들을 도와주고 싶었다면서 탐사단이 무사히 도착해 한일 우호 증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예정대로라면 가라무시 4세호는 7일 오후 7시쯤 대마도 인근 해상에 도착한다. 모리 대표는 준비 과정이 쉽지 않았던 만큼 꼭 성공해 고대인들의 뱃길 발자취를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활동하는 젊은 한국인 예술가들의 재능 기부 모임인 크리에이트 소속 회원들이 뉴욕 브루클린의 유명 거리에 대형 벽화를 내걸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기사입니다. 뉴욕에서는 거리 곳곳에서 대형 벽화를 볼 수 있지만 이번 벽화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눈에 띈다. 뉴욕에서 네로라 하는 벽화가 몰려있기로 유명한 지하철 모건역 부근에 걸린 이들 한인 작가의 대형 벽화 내용은 딱 한 줄이다. 치얼업 코리아. 세월호 참사 이후 상징색이 된 노란색 바탕의 영문 O 안에는 종이배를 그려 넣어 더 시선을 끈다. 젊은 예술가들이 이 벽화를 그린 것은 세월호 참사로 깊은 슬픔에 빠진 조국의 한국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이다. 특히 이번 작업에는 뉴욕의 유명 벽화 예술가인 페투스도 힘을 보탰다. 그는 벽화 그리기 작업을 하면서 세월호 침몰 사고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한국인들이 슬픔과 아픔을 딛고 일어서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5일 이 대표가 전했다. 이번 벽화 작업에는 페투스 외에 이 대표, 방성우, 심선아, 김용희, 조주열 작가 등이 참여했다. 크리에이트 회원들은 이번 벽화 작업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힘내라 대한민국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뉴욕 맨해튼과 브루클린 지역 등지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달 중순까지 세월호 유가족과 한국인들에게 보내는 영상 인터뷰를 한 뒤 영상 메시지를 웹사이트에 공개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크리에이트 회원들이 무책임한 사회 구성원이 아닌 책임감 있는 주체가 된다는 것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기사였습니다. 이우서가 부릅니다. 행복은 사치였나. 나는 여자로만 살아왔나 여자의 행복은 사치였나 내 인생 운명이었나 꿈도 많은 그리움 뒤돌아보니 나 여기까지 와있네 길 떠나는 타인처럼 행복 찾는 여인이었나 내 눈 속에 눈물은 나와 이별할지 모르네 나는 여자로만 살아왔나 여자의 사랑은 사치였나 내
인생 숙명이야. 이제 와서 어느새 뒤돌아보니 나 여기까지 와있네. 길 떠나는 타임처럼 사랑 찾는 여인이었나. 내 가슴 속에 그리움 나와 이별할지 모르네. 계속해서 종합기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금명간 발표할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그동안 거론되지 않은 제3의 인물이 부상 중인 것으로 6일 전해졌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뒤늦게 총리 후보군에 합류한 이 인사는 비영호남권 출신의 소통의 이미지를 갖춘 화합형 인물이며 청와대는 강도 높은 검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인사가 검증을 통과할 경우 박 대통령은 기존의 총리 후보군과 함께 놓고 최종 선택을 할 예정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아직은 대통령이 누구를 낙점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새로운 인물을 찾고 있는 것은 기존 후보군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뜻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청와대가 화합형, 소통형 총리의 무게를 두기 시작한 배경으로는 6.4 지방선거 결과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서울에서 완패하고 또 충청에서 고전한 이유 중 하나로 박 대통령의 불통이 꼽히는 만큼 이를 보완할 총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관건은 검증 통과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안대희 낙마로 인사 검증을 크게 강화했다. 최근에도 새로 발굴한 인사가 검증의 문턱을 통과하지 못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김무수 경기지사,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도 아직 살아있는 카드로 볼 수 있다. 김 지사에 대해선 총리직을 자신의 미래와 연계시킬 수 있는 정치인이라는 점, 김 전 수석에 대해선 20여 년 전 비리 전력이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최근까지는 김영란 전 대법관이 유력하게 검토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사회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김영란법의 당사자로서 공직개혁의 적임자라는 이유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전 대법관이 PK 출신의 법조인이라는 점이 부담이 되면서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한다. 김 전 대법관도 주변에서 지금은 소통에 능한 화합형 인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적임자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 인선에 이어질 개각의 골격도 큰 틀에서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정원장 후보는 거의 단수로 압축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에선 이병기 주일대사 아니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유력할 것이란 얘기가 흘러나왔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6.4 시도지사 선거에서 초중고생 자녀를 둔 40대 남성이 40대 여성에 비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 후보를 더 많이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일경제신문 기사입니다. 6일 매일경제신문이 밀워드 브라운 미디어 리서치, 리서치, TNS 등에서 작성한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17개 시도지사 선거에서 40대 남성은 새누리당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 후보에게 각각 33.5%와 66.5% 비율로 투표했다. 반면 40대 여성은 37.8%와 62.2% 수준이었다. 야권 후보를 지지한 비율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4.3%포인트 높은 것이다. 남녀를 구분하지 않은 40대 전체 평균 야권 후보 지지율은 64.4% 수준이었다. 출구조사에 응한 서울 유권자 16,378명 중 40대 남성은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와 박원순 새정치연합 후보를 각각 30.2%와 69% 비율로 투표했다. 반면 40대 여성은 정 후보와 박 후보에 대한 투표 비율이 각각 35.9%와 63.2%였다. 박 후보에게 투표한 비율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5.7%포인트 높았다.
통상 세월호 사태에 분노한 40대 여성이 남성보다 야권 지지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바 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앵그리 데디 민심 위반이 더 심했던 셈이다. 이 같은 야권 후보에 대한 앵그리 데디 몰표는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북 등 격전지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상 매일경제신문 기사였습니다. 조용필의 추억 속의 재회 전해드리면서 6월 7일 오늘의 신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도경환, 성우 이슬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나치는 어둠 속에서 긴 머리 낯선 그 모습 파도처럼 일렁이며 창가에 스쳐가는 젖은 눈에 그댈 보았네. 입 맞추면 고운 그 입술 울먹이는 슬픈 그대여 바람 속에 지는 그대의 만남 순간에 머물렀을 뿐 떠나버린 날들은 이제는 사랑이라 부르지 않으리 영원히 기약 없는 이별뒤에 찾아봐 추억의 서러움만 남기네. 미워할 수 없는 그댈 지우며 눈 감은 내 가슴에 눈물이 멀어지는 그대의 모습 부드러운 꽃향기처럼 가까이 다가와서 아프도록 마주